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논란, 또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이슈들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잠시 후 윤태원의 뉴스 사이다 시가에 분석해 보겠고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 책임을 져야 할 기업 대표들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급기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법관 사찰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오늘은 이른바 평양올림픽 논란,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토론해보겠고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답니다. 시민 일각에서 무죄 판결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 박경석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기부터 이 문제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옥시 대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이 제일 중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이제 징역 6년, 그것도 2심에서 1년치 감형이 된 6년이죠. 예, 그걸 이제 확정한 거고요. 네네. 외국인이었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또 확정이죠? 네, 1심에서부터 무죄가 됐는데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의 이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네. 지금 작년 말까지 이 피해 신고가 거의 6천여 명이고 사망자만 1,300여 명입니다. 예.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진짜 한숨을 쉬고 이러한 솜방망이도 없다. 사실 2016년에 검찰이 기소할 때 피해자, 그중에 사망자만 한 12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6명에게서 2명은 무죄고, 14명에 대한 실형이 나왔는데, 모두 합해보니까 5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1명당 1년도 채 안 되는 한 6개월여 정도의 어떤 실형을 내린 그런 셈이어서, 예. 도대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런 피해자들, 사망자만 계산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냐, 책임을 물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소할 때 구형하고 이거부터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기에 지난 정부에서 워낙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나 조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 그것도 2011년에 사건이 알려졌는데 5년이 지나서야 이제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고. 그랬죠. 네. 게다가 옥시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회사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 임원들이 그런 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간 동안에 이제 임원을 했어요. 사장도 하고 전무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조사를 못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임기 끝내고 외국에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존 리의 경우 무죄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장은 사장이지만 이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되니까 형사재판은 이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못 묻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죄가 계속 나온 거죠. 결국 검찰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법원은 사실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사람까지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더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그 MIT, CMIT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제품들, 애경, 이마트 이제 이런 회사들의 제품인데 네. 그거조차가 아직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 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네. 자, 작년에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게 이제 주된 그 조사 대상이 세월호하고 이 가습기 살균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습니다. 11월 24일 날 통과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을 2월 9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은 여야에서 이제 4명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지금 그 야당 중에 국민의당은 1명을 추천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추천을 해서 그 청와대에 넘겨야 검증을 받고 2월 9일 날 임명이 되고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뭐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아무튼 그 법에 의하면 2월 9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네. 그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조사로서 미진하게 되면 거기서 특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안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왜냐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압수수색 같은 걸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되 만약에 그러한 조사 권한이 미비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에 꼼꼼히 담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 또 법원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이런 솜방망이 판결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특별조사위원회 또 그 활동 결과로 특검이 만약 채택된다면 특검이 다시 재조사하는 이거밖에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시스템인 일반 검찰과 그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그 무위로 끝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아까 현재까지 접수된 게 6,0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0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이 더 늘어나겠죠? 접수 신고도? 네,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 작년에 정부가 도대체 가습기 살균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썼고 피해자가 되는지 잠재적인 그런 추산을 학회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예. 제품 사용자만 300만에서 500만 명, 그리고 그중에 10%가 제품 사용한 후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해서 병원을 찾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6천 명 정도가 신고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1, 2%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예,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죠. 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또 혹시라도 내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고 건강에 안 좋아서 병원 다녔다 이러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 나오고 후폭풍이 거세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 내부에서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른바 이 법관 사찰을 한 책임자들 형사 고발하겠다. 시민 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네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인공로 시민 고발인단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1,000천자를 써서 천인공로던데. 예, 하늘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1,000명을 모으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에 그 법원행정처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그 추가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에만 근거해서 네. 거기서 이 법관들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의 지시 혹은 보고라인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에 그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예.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혐의는요?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다. 예. 즉 대법원장 혹은 법원행정차장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직권을 네.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심의관 등 하급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네, 네. 직권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혹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이 예.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혹은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해서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이걸 작성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심의관 등 그 작성을 한 판사들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결과 또 거기에 이름이 옳은 판사들에 네. 대해서도 그 사항이 뭐 그야말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그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면은 또 예.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판사분들을 피해자로 해서 또 직권남용을 한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시면서 임지봉 교수는 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예.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뭐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고요. 이제 언론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리스트 상에 판사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인적 관계 또 성향 예.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런데 그 정보 옆에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 예. 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예.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났죠. 예. 거기서 유죄가 났죠. 예. 2년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네. 그 판결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작성한 그 자체가 그러한 성향 파악을 한 예.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직권남용죄다. 네네.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문건 작성 자체가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하. 저희들도 이것을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은 단순한 동향 파악 수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예. 후보자들의 이름과 행적, 성향, 인적 관계 등을 적은 것들을 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박모 판사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온건한 편이라든지 아하. 이런 식으로 어떤 성향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또 김모 판사의 경우는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 이거 완전히 성향 파악이겠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인사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시국 사건 등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이러한 그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 예. 을 배치하고 어떤 좀 진보적이고 이런 판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고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문건 자체가 이것이 뭐 인사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향 파악으로까지 나아갔다. 예. 그리고 이러한 성향 파악이 된 것을
뭐 판사들에 대한 보직 지정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거기 거론된 법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다 이 말씀이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 필요하면 더 추가조사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개입하는 거는 반대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법원 내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 사건의 원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한 당사자인데 그렇죠. 그 당사자인 검사가 다시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지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도요. 예. 모든 파일들 다 열지 못했어요. 뭐 720개인가를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 때문에 열어보지도 못했고요. 예. 또 이 문건 작성의 지시나 보고라인에 핵심에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의 PC는 예. 아예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네. 지금 강제 수사가 아니면 예. 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일들 열어서 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나 고육지책으로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발인단 언제까지 접수하십니까? 예, 이번 일요일 네. 정오까지 접수를 하고요. 네. 그것을 모아서 월요일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발인에 참여하실 분은 일요일 전에 참여연대를 문을 두드리면 되겠군요. 예, 그 사이트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네. 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검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7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처음으로 5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추세를 보여준 건데 먼저 이제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9.8. 네. 잘못한다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23일 하루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6.7%예요. 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1% 차이네요. 두 가지 네. 여론조사 차이가. 이 정도면 이제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가상화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이 꼽히고 있는데 올림픽 이슈가 부정적인 쪽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에서 시작해서 뭐 현송월 점검단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논란 네. 거기다가 뭐 28 건군절 열병식 논란까지 겹치고 건군절 있거든요. 열병식 이거 북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전날인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거든요. 네. 원래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에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보통 열병식은 대체로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뭐 군사훈련도 아니고 열병식이니까 내부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이게 뭐 공교롭게 겹친 거지 뭐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예. 이게 뭐 좋게 와닿진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50% 후반도 여전히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럼요. 여전히 높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열병식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이 뭐가 좀 조마조마한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안보에 대한 위험은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하다. 관심은 증폭됐는데 논란도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 이거죠. 예. 이게 매끄럽게 잘 가겠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지율의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70%, 80%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기저 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전정공과의 비교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적폐청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예. 지지율 속에.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앞서 짚어본 요인들은 과거 정부하고 비교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내각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니 해도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게 이제 잘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올림픽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면 지지율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다. 뭐 도발이 있다. 미국이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평창올림픽 직후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덮어쓰는 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덮어쓰게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어서 해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치긴 미칠 건데, 근데 지금 수준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본질적 구도가 바뀌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과연 정권 심판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야당이 웬만하게 올라와야지 홧김에라도 뭐 홧김이란 말은 제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야당을 찍어주는 건데 그 상대평가가 가능할 만큼 지지율과 신뢰가 올라오느냐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빠졌다. 대신에 예컨대 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소폭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부산 경남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냐.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게 본질적 변화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예. 지방선거가 만약에 크게 출렁거리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부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는지부터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빙상연맹의 무능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팀추월 대표팀 노선영 선수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연맹 때문에 올림픽을 겨우 2주 앞두고 출전이 무산된 겁니다. 하하. 특히 노 선수는 고육종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고 노진규 선수의 누나인데요. 연맹은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자 했던 노력이 연맹의 실수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심석희 선수 폭행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자 팬들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빙상연맹을 해체하라는 글이 수십여 개나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네티즌들도 연맹이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도움은 못 될 망정 사고만 치는 연맹은 없어져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참 국제적인 망신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한국인 사위가 됩니다. 27살 연하인 한국인 연인 김소연 씨와 결혼하겠다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식 선언했는데요.
양가 모두 상견례를 마쳤고 가을쯤 결혼할 생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불거진 이혼 논란에는 현재 소송 중인 아내가 먼저 요청한 것이고 김소연 씨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답니까? 네, 이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이 두 사람은 2년 전 열린 국제 경영자 회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자서전 서문에서 이 책을 번역한 김소연 씨는 한국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한국의 홍보대사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책 출판 관련해서 얼마 전 슈레더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김소연 씨랑 같이 다니는 걸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난민센터 폐쇄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CNN 방송은 이탈리아 남부의 리파보토니 마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구가 504명뿐인 이 마을에서 150명이 넘는 주민이 청원에 서명했고 폐쇄 중단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아니 지금 유럽은 반난민 정서가 기승이라는데 이 마을은 완전히 반대네요. 네, 사실 이 마을 주민들도 처음부터 난민을 환영한 건 아닙니다. 행여나 마을 질서가 흐트러질까 두려웠던 건데요. 하지만 3년 전 32명의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금방 새 이웃이 됐습니다. 동네 축구팀이나 성당 합창단에서 기량을 뽐내기도 하고요. 지역 축제에도 참여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네. 리파보토니 마을시장은 오히려 난민센터가 폐쇄되면서 일하던 15명의 젊은이가 실업자가 됐다며 안타까워하는데요. 주민들은 고령화된 마을에 난민들이 오면서 오히려 활기를 불어넣었고 마을을 되살렸다면서 폐쇄 중단을 요청한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잘 살면 참 좋은 건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평창올림픽, 일각에선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죠. 이 논란이고요.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논란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모십니다. 두 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독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 평창올림픽,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평양올림픽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던데 백승주 의원부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예,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은 자유한국당이 유치를 했습니다. 네. 유치 당시나 지금이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당보다 높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갑자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려를 한다 했는데 심리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북한에 너무 끌려다니고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우리 우강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선전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죠. 우리 평창올림픽을 축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리전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선수는 한 20명 되면은 그 정치 사상전, 심리전에 기수인 예술단을 500명 정도 보내고, 또 지금 그것을 뭐 점검이나 표현도 저도 그것도 기획을 설리는데, 현송을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 노동당 핵심 간부죠. 예. 내려오면서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내려와갖고 휘젓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예. 우리가 과잉 접대하는 모습들이, 이건 북한에 굉장히 그 선전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예. 또 최근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직전날, 개막식 전날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를,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한다, 이런 부분들은 예.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주민 또 대한민국 국민,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리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반론해 보시죠. 네. 저는 백승주 의원님도 그렇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88 서울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전세가 평가하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시죠? 그때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고요. 공산권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그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예.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거듭되던 것이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랑 백승준 의원님은 88 올림픽이 공산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집단들이 참여했었던 거라고 그렇게 평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세계 평화잖아요. 원래 그 올림픽 하게 된 것도 뭐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도 중단하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너무 그렇게 색깔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북의 심리적으로 이용된다고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그 사회주의 체제,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 이런 걸 오히려 선전하고 이용하려고 심리전으로 이용하려고 쓰시면 되죠. 왜 야당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예. 이 잘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 노력을 공격하고 그래서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왜 그러시는지 저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도 박용진 의원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월한 체제가 북한에 알려지고 또 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러나 88 올림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북한이 88 올림픽 참가하거나 축하해주는 모습보다는 8.58기를 격추시켜서 올림픽에 엄청난 해방을 놓으려고 했는데 해방이 좌절되었죠. 네. 그 88 올림픽은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참 세계사에서 하나의 동서 문제 해결한 훌륭한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동계 올림픽도 어쨌든 과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유한국당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한 말씀 더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러시면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평창 주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평양올림픽이라뇨. 온 국민이 이 평창올림픽 혹여라 탈날까 봐서 온갖 걱정을 끝에 이렇게 하나의 그 반전의 계기들이 마련됐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행여나 여기 개뿌리려고 그러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답답해요. 걱정스러워요.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제가 백승주 의원 그다음 박용진 의원한테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백승주 의원. 예. 8672번 쓰시는 분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도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보수는 굳이 평양올림픽이라며 북한에 진상하니 이분들이 진정한 종북 아닌가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정당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서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하겠다는 이런 목소리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북한의 심리전에만 이용되면은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한 평창올림픽의 노고가 가려지고 평양올림픽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이렇게 안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는 9413번 쓰시는 분이 평화란 이름으로 돈을 퍼주고 북은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의견 답해 보시죠. 글쎄요. 원래 핵 개발이 처음 시작된 건 93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NPT 탈퇴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상당히 긴장하고 그때 평양 북폭 이런 뭐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 시절 때부터 북핵 위기는 시작됐고요. 미사일 위기도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거를 그저 그냥 이렇게 현 정부 공격하려고 그리고 정쟁에 이용하려고 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와 그 통일에 관한 문제는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여야 없이 진영 간의 대립 없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답변까지 들어봤고 이번에 박용진 의원한테 발언 기회 먼저 드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금 아까 백승주 의원도 언급하셨던 북한이 2월 8일 하필이면 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 열병식 연기해라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아니
저는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거 북을 의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나 뭐 홍준표 대표님이나 우리 백승재 의원님 같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만일에 북이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그런다. 혹은 거의 재뿌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심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전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시면 더 좋은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셔서요. 북이 얘기하는 심리전과 선전전을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넘는 우리의 선전전, 우리의 심리전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해주셔야지 정부 공격하려고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이번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의 뛰어난 정보통신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준비를 다 마치고 온 국민은 나서는데 예.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혹시나 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선전 능력을 보일까 봐 그것만 우려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평창올림픽에 재뿌리는 건 나경원 의원이 IOC에 보낸 서한이나 예. 자유한국당의 이 지나친 선전 그 정쟁화 노력이 재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일에 그 북한이 우리가 열병식 취소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걸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요청할게요.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도 그거를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게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꾸 정쟁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올림픽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식 취소를 우리가 요청해도 연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건 우리가 굳이 취소 요청 연기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 뭐 중단한다고 자유한국당이 판단하시면 저희가 중단해달라고 요청은 할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열병식이 중단될 거라고 믿고서 요청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제가 궁금합니다. 자, 백성주 의원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어느 방송사에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의 말로 인용하면서 북한이 건군날 창군 기념일을 한 것은 우연의 일치지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도 지금 LC 1차장 같은 북한 전문가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좀 어떻게 심하게 속이는 거다. 북한 창군 기념일은 4월 25일입니다. 예. 지금 4월 25일하고 2월 8일 간극이 있죠. 물론 그 전에 78년 이전에 2월 8일을 창군 기념일을 했지만 벌써 30년 이상 창군 기념일을 4월 25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전야제에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열병식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시 군사 전문가로서 보면 이거는 열병식을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서 예. 북한 국내 또 전 세계 올림픽 분위기 통해서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 속에서 핵 잠수함이 우리 진해에 기항하는 것도 우리가 그 올림픽 분위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호상주의, 상호주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이 올림픽 분위기에 이렇게 우리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니 특히 주요 야당이 반대하니 당연히 열병식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요구하면 북한이 연기할까요? 연기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문제지만 북한이 그런 요구를 만약에 우리 다 들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백승주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그 북에서 우리가 열병식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막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 의원님 그때 쟁점 정쟁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아니시죠? 북한의 그 핵을
폐지를 하라 해도 폐지 안 할 거라 전제해서 폐지를 요구하지 말자는 주장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면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시면 저희는 할게요.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좀 뭐 필요하면 정부가 이 연기 요청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보고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선수단 오지 마라 이건 아니다. 뭐 이 정도 선으로 두 당의 좀 인식을 좀 보였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각 두 분께 한 번씩만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국민들의 충격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더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말이죠.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건지 정리된 입장을 박용진 의원부터 말씀해 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되고요. 중립성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초대 대법원장을 했었던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승만 그 대통령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찰이 벌어졌잖아요.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법관들이 직권 남용을 한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니까 이 있으면 항소하시라 이렇게 맞대응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사법부의 독립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이 사찰과 관련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검찰이 이에 대해서 또 수사하는 건 또 다른 어떤 상권 분립에 대한 위협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개혁하는 게 옳다. 그렇게 두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 백성주 의원 정의된 입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여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과 결여되어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17조는 사생활 침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18조는 통신비밀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대법관 두 분 윤철상 대법관, 민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할 때도 두 대법관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전부 다 본인 동의 없이는 컴퓨터 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윤철상 대법관의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또 적중한 절차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을 만든 겁니다. 결자 해지 입장에서 일을 만든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죠. 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냉철하게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는 정말 현격한 인식 차이가 있군요. 자유한국당은 추가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여당은 추가 조사는 적절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게 하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백승주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타까운 속보가 있다면서요. 오늘 오후 4시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장 냉각타워에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냉각기 충진제 교체 작업을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포항제철소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소가스 누출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의 어떤 사고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주업체죠? 그렇습니다. 위험에 외주화라는 단어 또 떠오르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어제 저녁에 MBC 뉴스가 이상한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의 어떤 음성들의 녹음을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쭉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MB 믿고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시영아, 네 열심히 해라. 형은 물러서 도와줄 테니까 뭐 결제 안 하라면 결제 안 하면 너 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형은. 예.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네가 알다시피. 무슨 목적이냐 이거야. 같이 너랑 나 다 매장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거야. 못 일어나고.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다들 시영 밑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MB한테 얘기 들었다. 감을 잡았다. 나도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언제 벗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영이를 사장 앉혀놓고 뭐 자기가 뒤에서 뭐 봐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부사장인가 이제 다른 분과의 통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동형, 이상은의 아들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시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전화 내용은 이명박 이시영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네요. 그렇죠. 지금 이동영 씨가 이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시영 씨에게 이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다툼 속에서 밀려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음성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상은 회장에게 맡겨놨다가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는 뭐 이런 과정이다. 뭐 이런 해석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통화 음성은 지난 2016년 7월 달에 이동영 씨와 친하게 지내던 다스의 전직 직원이 통화를 하면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또 MBC는 어제 이 내용과 함께 이시영 씨가 다스를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물려받고 있다. 이런 해석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다스의 실권을 잡은 후에 자신이 대주주인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실화된 하청업체를 인수를 하고 또 다스의 일감을 다시 독식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인데요. 예. 하여간 이동영 씨는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검찰은 다스 본사 압수수색도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미 사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예. 이 권영미 씨는 또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김재정 씨가 원래 다스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숨진 이후에 권영미 씨에게 이제 그 주식이 넘어갔고 이후에 상속세를 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내면서 이상은 씨가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결국 이제 120억 비자금 의혹을 거쳐서 다스 실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셈입니다. 이 문제의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고 이거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든지 또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언론들의 어떤 전망입니다. 그 병원에 갔던 이상득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갑자기 입원을 해서 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고요. 내일 들것에 실려서라도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특활비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건데요. 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이걸 또 특별히 어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한간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단지 특활비 수수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 어떤 이명박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행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정부의 각 부처들을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보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향후 3, 4년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걸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과 비교를 하면 매우 수위가 높고 강도가 세다라는 게 이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질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겠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은 국방부가 전역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의 어떤 취업 대책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청년 보장 제도라든지 또 일본과 독일이 실시한 바 있는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또 벨기에의 청년 의무 고용제인 로제타 플랜 등의 어떤 해외 사례들을 쭉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해법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것도 현실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2월에는 어떨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까지 좀 창의적이고 과감한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북미 대화가 모색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 함께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한 갈등도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난 22일에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인 B-52 그리고 B-1이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B-52는 지난 16일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6기가 배치돼서 또 이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 훈련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면서도 비핵 3원칙에 따라서
핵무기 반입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공해상에서 원유 및 석탄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선박 6척과 관련 해운회사 5곳, 북한 내각의 원유공업성, 북한 기업 및 은행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 이걸 이제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어떤 허점들을 겨냥한 것인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이 뭐 밴쿠버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밝힌 해상 차단 확대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제재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오늘도 관영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영원히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는데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 메시지 관리가 참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뭐 모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하이제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 북미 대화를 대비한 어떤 협상력 강화 차원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어떤 개입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오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과 함께 그 배경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의 개관식에 영토 문제 담당 대신이 참석을 해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전시관의 어떤 상설적 성격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인 북방 열도 대목은 또 빠져있다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의 정무공사를 초치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요. 양국의 어떤 우호를 증진시키는 그런 모양보다는 서로 할 말만 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 사설을 보면 정상회담 결렬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측근 의원에게 평창행을 반대하는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예. 즉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반대 의견을 오히려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평창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른다라고도 하는 일정을 공개했는데 일본이 대북 강경책의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양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입장 관철을 시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 일본 정상은 뭐 위안부 문제만 언급하고 우리 정상은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전시관 얘기만 하고 이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좋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좀 물밑 대화들을 나눠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그 성공을 바라면서 함께 듣습니다. 인순이가 부른 오케이 평창. 네, 오늘 초대석에 초대한 분은요. 한켠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해온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한켠에서는 전과 26범의 범법자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지금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2년 6개월형을 지금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셔서 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분에 대한 무죄 청원 운동도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오셨네요. 우리 박경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과 26번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네.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래요. 그때부터 지하철로를 좀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살짝 내려간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범법자가 된 거죠. 살짝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하철로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시면 예. 그럼 지하철이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못 다니게 됐죠. 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당시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애인 중에 대략 우리나라에 250만 명 장애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이 통계가 70.5%예요. 그렇게 대략 200만 명 치면 140만 명이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내 혼자서 이동할 수 없다. 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유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네.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비교하면 알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이게 2001년이죠. 2001년도죠. 이때 전에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죠. 없었죠. 리프트를 설치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리프트를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라고 했더니 돈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리프트가 또 사고 나고 고장 나고 그래서 다치신 분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 추락했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또 리프트 추락해서 죽고 이런 사망 사건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버스, 저상버스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제 대략 한 4년도부터 했는데 저상버스 도입하다라고 했던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 도로 사정이 안 좋다라는 이런 엉뚱한 이런 핑계만 대고 저상버스 도입을 거부했었죠. 네. 하지만 지하철로에 살짝 내려가셔서 잠깐이나 지하철을 못 다니게 한 거는 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과자가 되신 거군요. 예, 벌금도 맞고 집행유예도 먹고 이런 과정들. 또 고속버스도 우리 장애인 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또 그런 운동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동권이라는 이제 권리로서 명시한 게 있는데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0몇 년이 지나도 고속버스는 한 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외버스도 한 대도 이용할 수 없어요. 전부 계단이죠, 이렇게. 그렇죠. 높은 이제. 계단으로. 그렇죠. 그리고 말버스조차도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했는데 정부와 사업자들은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명절 때마다 장애인들도 이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표를 사갖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표를 사고 갔는데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 체류역을 뿌리고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집시법 위반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속버스 표를 끊어서 타러 갔는데 버스 타러 가면 휠체어 타고 계시니까 진입을 못하게 못하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몇 사람이 들어도 아마 그 입구가 좁아서 못 들어갈 거요. 예, 못 들어가고요. 그죠? 이 실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분리해서 고속버스를 태워도 전동 휠체어는 그 안에 넣지도 못해요. 이런 짐칸에도 못 들어갑니까? 예, 이런 방식이거든요. 짐칸에 이럴 때는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아예 그렇게 가기를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무튼 혼자서는 절대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네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매년 설날 때, 구정 때, 추석 때마다 명절에 고향 가고 싶다. 올 설에도 그러면 이번에는 평창 가고 싶다라고 하려고요. 아, 올림픽에 예. 평창 올림픽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KTX는 탈 수 있죠. KTX 탈 수 있죠. 근데 고속버스를 못 탄다. 그렇죠. 뭐 이제 KTX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평등올림픽도 돼야 된다. 평등올림픽. 네. 평창과 평화는 이야기해도. 알겠습니다. 평등올림픽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평창 않죠. 가고 싶다. 나 고속버스 표 끊어서 또 타러 갈래. 예, 뭐. 가시면 또 정권 하나 더 생기시네. 뭐 안 생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러다 보니 정과 26범. 예, 그렇게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신 게 모두 7가지 혐의라고요? 예, 2014년도에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뭐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고속버스에 이제 4월 20일 날 저희가 장애인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날 이제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타려고 했다가
경찰들이 막으면서 체력을 뿌리게 됐어요. 그래서 체력 맞으면서 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마찰이 있어서 집시법 위반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명동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이제 교황 오셨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시는 연구관이 꽃동네를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꽃동네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지 말고 시설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사 하고 이제 교황님께서 꽃동네 가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명동성당에 그 서한문을 전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그냥 들어갔더니만 이게 주거 침입이 된 거죠. 주거 침입.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마찰이 있어서 이제 재물 손괴가 돼버려가지고. 재물 손괴. 이게 이제 또 이제 재판의 이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교통방해인데요. 그때 이제 8월 15일 날 아마 이 세월호 때문에 이 대회가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다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로로 행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이제 도로 집시법 위반 뭐 이렇게 일반 교통방해, 뭐 이런 것이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등이 여러 건이 ገብ쳐져서 그렇죠. 그게 이제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2014년부터 쭉 쌓여서 여러 건들이 7개 건으로 이제 고속버스 지금 아직 1심 재판입니까? 네, 1심입니다.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그렇죠. 근데 검찰이 얼마 전에 마지막 구형을 했어요. 징역 2년 6개월. 2년 6개월. 지금까지 구형 받으신 것 가운데는 제일 센 거 아닌가요? 좀 많이 센 거죠. 대략 한 2년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이번엔 좀 높네요. 그동안 전과 26범이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으셨죠. 좀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년 6개월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혹시 실형 선고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우려해 주시고 또 저를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시각장애인 변호사님이신데 인권 변호사세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셔서 이렇게 좀. 시각장애를 가진 변호인이 김재왕 변호사님 변호를 하고 계신데 저를 변호해 주시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변호인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피고인한테 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열심히 투쟁해 주셔서 자기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변호사도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배경을 저도 이렇게 변론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그 상황을 보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할 때 저희가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어서라도 이렇게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인권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지하철로에 내려가고 막는 곳에 주거 침입죄를 무릅쓰고 또 들어가고 또 도로의 교통을 좀 방해하면서라도 시위를 벌이고 뭐 이런 투쟁을 쭉 벌써 한 17, 8년 해오시면서 사실 그러는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 시작했고 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기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입법화됐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 그 지하도에서 무려 5년 넘게 장기 농성도 하셨죠. 1842일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8월 21일 날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1842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박능우 초대 장관님께서 저희 농성장에 방문하면서 장애 등급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요. 부양무자 기준 폐지하겠다라는 약속 에 따라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농성을 푸셨었잖아요. 그게 얼마 안 지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농성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66일째 오늘로 충무로 쪽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8시간을 노동을 해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받게 돼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4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권고한 이 인권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8,000명 가까이가 최저임금에 적용되어져서 인권의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들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공공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서라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우리 장관님 면담을 요청하면서 있습니다. 이동권, 활동보조, 차별금지, 등급제 철폐,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예. 우리 박경석 대표는 휠체어 지금 타고 오셨는데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면서요? 예, 제가 83년도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이렇게 똑딱 토암산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전국의 대학생 행글라이딩 첫 번째 이제 대회 때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집에서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 가라고 한 주일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고 헌금 준 거를 몰래 살짝 이용해서 토암산에 가서 이렇게 쭉 날다가 툭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 지금도 네가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쳤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을 때는 20대 중반 24살 때 다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고. 예, 저는 해병대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해병대까지. 병장 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운데 이렇게 박 대표님처럼 선천적이 아니라 사고나 이런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럼요. 이제 지체장애인 중에 제가 지체장애인인데요. 대략 한 130만 명 돼요. 그런데 저는 24살 때 다쳤는데 그때 장애가 출현하는 인구가 1.4%도 안 됩니다. 주로 이제 후에 50대 후에가 80%가 이제 50대 후에 장애를 가지게 되고 등록하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어려서 우리가 좀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이 장애가 선천적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손상에 의해서 이제 다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말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하시는 분도 다 잠재적 장애인 아닙니까? 이 소리 이제 예비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장애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를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한 2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오면 한국에는 장애인이 정말 없나 봐. 그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다 집에 계셔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70.5%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몸을 바쳐서 투쟁하고 싸우고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씩 제도는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법 안 어기고 투쟁하실 수 없어요? 저는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보다 굉장히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이 투쟁을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야비한 댓글을 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지만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들을 계속 하는데 마치 이 사회는 오히려 그것이 이기적인 양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정말 이 사회의 폭력, 이 배제, 소외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서 참 이제 평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법 좀 안 어기시면서 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은 던졌습니다. 법을 일단 정부부터 좀 법 좀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미애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 겪으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의 불편함을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봐왔네요. 힘내세요. 이제라도 함께 사는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오늘 박경석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논란, 또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이슈들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잠시 후 윤태원의 뉴스 사이다 시가에 분석해 보겠고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 책임을 져야 할 기업 대표들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급기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법관 사찰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오늘은 이른바 평양올림픽 논란,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토론해보겠고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답니다. 시민 일각에서 무죄 판결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 박경석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기부터 이 문제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옥시 대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이 제일 중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이제 징역 6년, 그것도 2심에서 1년치 감형이 된 6년이죠. 예, 그걸 이제 확정한 거고요. 네네. 외국인이었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또 확정이죠? 네, 1심에서부터 무죄가 됐는데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의 이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네. 지금 작년 말까지 이 피해 신고가 거의 6천여 명이고 사망자만 1,300여 명입니다. 예.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진짜 한숨을 쉬고 이러한 솜방망이도 없다. 사실 2016년에 검찰이 기소할 때 피해자, 그중에 사망자만 한 12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6명에게서 2명은 무죄고, 14명에 대한 실형이 나왔는데, 모두 합해보니까 5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1명당 1년도 채 안 되는 한 6개월여 정도의 어떤 실형을 내린 그런 셈이어서, 예. 도대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런 피해자들, 사망자만 계산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냐, 책임을 물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소할 때 구형하고 이거부터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기에 지난 정부에서 워낙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나 조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 그것도 2011년에 사건이 알려졌는데 5년이 지나서야 이제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고. 그랬죠. 네. 게다가 옥시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회사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 임원들이 그런 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간 동안에 이제 임원을 했어요. 사장도 하고 전무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조사를 못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임기 끝내고 외국에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존 리의 경우 무죄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장은 사장이지만 이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되니까 형사 재판은 이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못 묻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죄가 계속 나온 거죠. 결국 검찰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법원은 사실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거에 대해서 판단.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전날인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거든요. 네. 원래 북한은 이제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에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보통 열병식은 대체로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뭐 군사훈련도 아니고 열병식이니까 내부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이게 뭐 공교롭게 겹친 거지 뭐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네. 이게 뭐 좋게 와닿진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50% 후반도 여전히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럼요. 여전히 높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열병식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이 뭐가 좀 조마조마한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안보에 대한 위험은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하다. 관심은 증폭됐는데 논란도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이거죠. 예. 이게 매끄럽게 잘 가겠나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지지율의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70%, 80%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기저 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전전공과의 비교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적폐청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예. 지지율 속에.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앞서 짚어본 요인들은 과거 정부하고 비교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내각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니 해도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게 이제 잘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올림픽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면 지지율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다. 뭐 도발이 있다. 미국이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평창올림픽 직후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덮어쓰는 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덮어쓰게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어서 해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치긴 미칠 건데 근데 지금 수준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본질적 구도가 바뀌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과연 정권 심판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야당이 웬만하게 올라와야지 홧김에라도 뭐 홧김이란 말은 제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야당을 찍어주는 건데 그 상대평가가 가능할 만큼 지지율과 신뢰가 올라오느냐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빠졌다. 대신에 예컨대 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소폭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부산 경남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냐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게 본질적 변화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지방선거가 만약에 크게 출렁거리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부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는지부터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빙상연맹의 무능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추월 대표팀 노선영 선수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연맹 때문에 올림픽을 겨우 2주 앞두고 출전이 무산된 겁니다. 하하. 특히 노 선수는 고육종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고 노진규 선수의 누나인데요. 연맹은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자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 을 배치하고 어떤 좀 진보적이고 이런 판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고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문건 자체가 이것이 뭐 인사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향 파악으로까지 나아갔다. 예. 그리고 이러한 성향 파악이 된 것을 뭐 판사들에 대한 보직 지정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거기 거론된 법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다 이 말씀이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 필요하면 더 추가조사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개입하는 거는 반대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법원 내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 사건의 원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한 당사자인데 그렇죠. 그 당사자인 검사가 다시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지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도요. 예. 모든 파일들 다 열지 못했어요. 뭐 720개인가를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 때문에 열어보지도 못했고요. 예. 또 이 문건 작성의 지시나 보고라인에 핵심에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의 PC는 예. 아예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네. 지금 강제 수사가 아니면 예. 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일들 열어서 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들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나 고육지책으로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발인단 언제까지 접수하십니까? 예, 이번 일요일 네. 정오까지 접수를 하고요. 네. 그것을 모아서 월요일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발인에 참여하실 분은 일요일 전에 참여연대를 문을 두드리면 되겠군요. 예, 그 사이트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네. 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검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처음으로 5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추세를 보여준 건데 먼저 이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9.8. 네. 잘못한다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23일 하루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6.7%예요. 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한 3.1% 차이네요. 두 가지 네. 여론조사 차이가 이 정도면 이제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가상화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이 꼽히고 있는데 올림픽 이슈가 부정적인 쪽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에서 시작해서 현송월 점검단,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논란, 네. 거기다가 28 건군절 열병식 논란까지 겹치고 건군절 있거든요. 열병식, 이거 북한 얘기죠? 그렇죠. 예. 문건 작성의 지시 혹은 보고라인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에 그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예.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혐의는요?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다. 예. 즉
대법원장 혹은 법원행정차장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직권을 네.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심의관 등 하급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네, 네. 직권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혹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혹은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해서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이걸 작성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심의관 등 그 작성을 한 판사들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결과 또 거기에 이름이 옳은 판사들에 네. 대해서도 그 사항이 뭐 그야말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권 이라는 그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면은 또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판사분들을 피해자로 해서 또 직권남용을 한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시면서 임지봉 교수는 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뭐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고요. 이제 언론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리스트 상에 판사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인적 관계 또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런데 그 정보 옆에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났죠. 거기서 유죄가 났죠. 2년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네. 그 판결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작성한 그 자체가 그러한 성향 파악을 한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직권남용죄다. 네네.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문건 작성 자체가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은 단순한 동향 파악 수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이름과 행적, 성향, 인적 관계 등을 적은 것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박모 판사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온건한 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성향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김모 판사의 경우는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성향 파악이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인사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시국 사건 등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이러한 하는 거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사람까지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더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그 MIT, CMIT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제품들, 애경, 이마트 이제 이런 회사들의 제품인데 그거조차가 아직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네. 자, 작년에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게 이제 주된 그 조사 대상이 세월호하고 이 가습기 살균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습니다. 11월 24일 날 통과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을 2월 9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은 여야에서 이제 4명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지금 그 야당 중에 국민의당은 1명을 추천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추천을 해서 그 청와대에 넘겨야 검증을 받고 2월 9일 날 임명이 되고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뭐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아무튼 그 법에 의하면 2월 9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네. 그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조사로서 미진하게 되면 거기서 특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안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왜냐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압수수색 같은 걸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되 만약에 그러한 조사 권한이 미비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에 꼼꼼히 담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 또 법원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이런 솜방망이 판결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특별조사위원회 또 그 활동 결과로 특검이 만약 채택된다면 특검이 다시 재조사하는 이거밖에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시스템인 일반 검찰과 그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그 무의로 끝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아까 현재까지 접수된 게 6,0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0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이 더 늘어나겠죠? 접수 신고도? 네,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 작년에 정부가 도대체 가습기 살균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썼고 피해자가 되는지 잠재적인 그런 추산을 학회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예. 제품 사용자만 300만에서 500만 명, 그리고 그중에 10%가 제품 사용한 후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해서 병원을 찾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6천 명 정도가 신고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1, 2%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예,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죠. 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또 혹시라도 내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녔다 이러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나오고 후폭풍이 거세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 내부에서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른바 이 법관 사찰을 한 책임자들 형사 고발하겠다. 시민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네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인공로 시민고발인단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1,000천자를 써서 천인공로던데. 예, 하늘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1,000명을 모으겠다 얘기인가요? 예,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에 그 법원행정처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그 추가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에만 근거해서 네. 거기서 이 법관들에 대한 사찰